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2년 동안 실거주 의무가 생기면서 이들 지역에서는 대출을 받지 않았더라도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가 원천 차단됩니다. 이 때문에 이번 규제 발효 직전인 어제까지도 패닉 바잉 현상이 촉출했는데 하지만 오늘부터는 당분간 거래량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규제를 피해간 경기 구리와 화성, 동탄 등에서는 풍선 효과가 현실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 소식 최지수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에서 가장 거래가 활발한 곳 중 하나인 마포 프레스티지자입니다. 지난주 규제 발표 전후로 막판 갭 투자를 하려는 매수자들의 움직임이 분주했습니다.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규제를 발표한 지난 15일 전용 면적 59제곱미터가 기존보다 4천만 원 오른 24억의 신고가 거래가 체결됐습니다. 인근에서도 기존보다 높은 가격의 매매 거래가 쏟아졌는데 대출 규제와 실거주 의무를 피하기 위해 막판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어제 늦게까지 지방에 계시는 분들 전자계약을 체결해서 오늘 이제 바뀌고 나서부터는 연락이 없어요. 굉장히 좀 드물고 매매 거래량은 상당히 감소하겠죠. 반대로 가까스로 토화제 규제를 비껴간 경기도 동탄, 구리 등이 수혜 지역으로 급부상했습니다. 동탄역 한 역세권 주상복합 84제곱미터는 최근 실거래 가격이 16억 2천만 원 선인데 집주인들이 일제히 호가를 올리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17억에서 18억 사이에 나와 있어요. 갭 투자 문의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실거주 문의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좀 문의가 많이 늘은 것 같아요. 또 아파트 위주로 규제가 강화되면서 올해 3분기 서울 오피스텔 매매 가격이 상승 전환하는 등 투자 대체제로 부상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정부의 계속되는 수요 옥죄기식 규제로 시장 혼란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당정은 주택 공급 후속 조치로 서울 각 자치구별 구체적인 공급 로드맵을 연내 발표하겠다는 구상입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적용이 시작되면서 이제 해당 지역들은 3중 규제에 묶이게 됐습니다. 재건축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조합 설립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됩니다. 이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를 기다리던 목동과 여의도 재건축 단지들은 갑작스런 규제 지역 지정에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어서 오수영 기자입니다. 직장인 민모 씨는 지난달 서울 목동 재건축 단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살고 있던 집까지 팔았습니다. 정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는 매매 활동을 이렇게 하세요라고 했던 명확한 가이드라인 그대로 저희는 한 거거든요. 저희 집을 매수하겠다는 분이 나타나셔서 9월 29일 날 매도를 재건하고 제가 그동안 좀 괜찮게 봐왔던 아파트를 매수를 한 거예요. 여의도 재건축 단지 매수를 위해 계약금까지 넣었던 박모 씨도 규제 지역 지정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받게 되자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10월 10일에 약정서를 쓰고 토지거래 허가증을 그날 접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정금은 1억 한 7천만 원 정도 이미 입금을 해둔 상태고 30억이 넘는 매물인데 재건축 조합원 지위 승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가장 좀 불안한 부분이거든요. 이들은 오늘 국토부에 투기과열지구 효력 발동으로 인한 규제 사각지대를 보완해달라는 내용의 집단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국토부는 외부기관과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논의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재건축 단지 거래 혼란과 사업 조건 변화로 도심 내 선호주택 공급이 늦어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경매 금지라 재당층 제한이라든지 대출 규제 뭐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업 진척에 부작용이 좀 될 수밖에 없어요.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공급 부족이라든가 가격 상승이라든가 이런 악순환으로 반복될 수는 있죠. 규제가 시작된 이후에도 피해 예방을 위한 경과 규정이 나오지 않으면서 시장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이런 와중에 오늘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장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여러 부작용이 걱정된다면서 날을 세웠고 여당인 민주당은 지난 2월 오 시장의 토호제 해제 조치를 문제 삼으면서 반격했습니다. 계속해서 유정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질의시간 대부분을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시가 받는 부정적 영향을 조명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에 호응하면서 정부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사기도 어렵고 팔기도 어렵고 전 월세 물량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일이 앞으로 도래할 것이 예상이 돼서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시 전체를 규제 지역으로 묶는 조치를 하는데도 정부와 서울시 간 제대로 된 소통이 없었다는 불만도 드러냈습니다. 투기 과열지구, 그다음에 조정 대상 구역으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발표하기 이틀 전에 서면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 전에는 구두로 유선상으로 발표 직전에 연락이 와서 일방적인 통보를 받은 셈입니다. 민주당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지난 2월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등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한 게 서울 집값 급등 원인을 제공했던 겁니다. 시장님이 오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대선에 대한 조급함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대선은 가까워지고 지지율은 안 오르고 표밭이었던 강남권의 요구는 있었고 부동산 시장이 지나치게 위축된다는 각종 연구기관들의 분석이 나오는 상황에서까지 해드리지 않으면 이거는 공공기관으로서 직무유기다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시점을 선택한 겁니다. 한편 오 시장은 이번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협의를 위해 조만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날 예정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이처럼 부동산 대책을 두고도 말이 많지만 이번 규제로 대출 받기도 더 만만치 않게 됐습니다. 대출문이 줄줄이 닫히고 있기 때문인데요. 더 높아진 대출 문턱에 실수요자 시름이 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채나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년 결혼을 앞두고 내 집 마련이라는 부푼 꿈을 가졌던 예비 부부들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11호 규제로 대출 받기가 어려워진 데다 규제 직전 막차 거래가 몰리면서 오히려 집값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15 규제 나오고 나서 바로 은행부터 이제 찾아갔었는데 굉장히 사람이 일단 많았고 그래서 상담을 받기도 조금 쉽지는 않았었고요. 여러 방면을 찾아봐도 개인적으로는 지금 방법이 조금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대출이 더 나온다면 더 상급지로 갈 생각은 당연히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는 그냥 한 단계 낮춰서 매수를 하려고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정부 규제가 강해진 데다 가계대출 한도를 지키기 위한 은행들이 줄줄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대출 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가 됐습니다. 앞서 신한은행에 이어 하나은행도 올해 실행분까지의 모집인 대출 신규 접수를 중단했습니다. 11월 실행분기까지 한도를 소진한 농협은행은 한도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12월 실행분 신청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은행은 올해 남은 기간 영업전별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월 10억 원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담보대출이라든지 그 대출 관련해서 그 제한할 수 있는 거나 아니면은 제한 조치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좀 실행이 된 상태에 초강도 규제가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야는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번 규제로 주거 사다리를 걷어찬 것이라는 비판과 수요 안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이 맞서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계속해서 금융시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상 최고 행진을 이어가는 코스피가 이번 주 시작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주 3,700선에 오른 코스피는 이틀 만에 다시 3,800선마저 뚫고 역대 최고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무역 갈등 우려가 일부 완화된 영향으로 풀이되는데 다만 다음 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중 간 발언과 한미 무역 협상 등 불확실성 요인은 여전해서 시장 변동성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한나 기자입니다. LG전자가 8% 넘게 오르면서 9만 1,000원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불확실한 업황 속에서도 지난 3분기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증권가에서 낙관적 전망이 쏟아진 데 따라섭니다. 인도 쪽에 상장을 한 자회사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게 사실은 LG전자보다도 시가총액이 더 클 정도로 폭증했어요. 그 이익만 해도 상당히 크죠. 국내 증시가 호조를 이어가자 미래에셋증권과 한국금융지주, 키움증권 등 대형 증권주들도 10% 넘게 치솟았습니다. 시총 상위주들이 대부분 오르면서 코스피는 1.76% 오른 3,814.69에 마무리돼 3,800선에 안착했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이 6,500억 원 넘게 팔아치웠지만 기관이 대거 매수에 나서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코스닥도 1.89% 오른 875.77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건 분명히 주가 상승에 있어서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 우리나라 무역에 있어서도 부담 요소가 일정 부분 이제 줄어들게 된다라는 것으로 의미하는 거고. 파죽지세로 오른 증시지만 곳곳의 변수는 여전합니다. 다음 주 개막하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나올 미국과 중국의 발언은 시장의 향방을 가를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한미 무역 협상도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난주 코스피가 랠리를 이어간 만큼 이번 주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최근에 이런 코스피의 고공행진을 이끌고 있는 건 대형 시총 상위주, 그중에서도 반도체입니다. 하지만 상승세로만 따져보면 더 주목할 업종이 있습니다. 지난달까지 하락세를 탔던 2차 전지주입니다. 관련 ETF 상승률이 이 반도체를 뛰어넘을 정도인데 최근 상승의 배경과 또 앞으로의 전망은 어마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달 들어 2차 전지 관련주가 반등하자 ETF 수익률도 급등했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에서 수익률이 가장 높은 ETF는 2차 전지 관련 상품으로 이달에만 약 50% 넘게 뛰었습니다. 시장을 이끌었던 반도체주 관련 ETF 상승률을 웃돈 수준입니다. 지난달만 해도 2차 전지 ETF 상품이 하락률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린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중국 공급망을 배제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토류를 넘어서 2차 전지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고요. 한동안 공매도 잔고가 많았던 2차 전지 업종에 쇼커버 매수세가 붙은 점도 최근 주가 상승 요인으로 꼽힙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 ESS에 대한 기대감도 한몫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한국산 배터리 ESS를 깔자. 이건 우리가 반등할 수 있었던 계기거든요. 미국도 데이터 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인프라 투자를 하게 되면 전력 소모량이 크니까. 다만 미국 전기차 보조금 폐지에 따라 2차 전지 수요에 직결되는 전기차 판매량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2차 전지의 주가 상승세가 장기적으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이번 주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국정감사장에 출석했습니다. 기준금리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집값과 부동산 문제를 두고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성우 기자. 네, 신성우입니다. 자, 이창용 총재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를 표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부동산 문제가 이미 임계치에 와 있다며 과열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수요, 공급 정책만으로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공급을 늘려야 되지만 그래서 정책적으로도 서울로 유입하는 그 인구를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뒤에 교육 격차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입시 제도라든지 이런 교육 문제도 해결이 돼서 서울로 들어오는 유입을 줄여야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창용 총재는 한국은행이 유동성을 늘려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지 않겠다고 시사한 것을 감안하면 이달 금리 유지에 조금 더 힘이 실립니다. 최근 거론되고 있는 한미 간 무제한 통화 스와프에 대한 언급도 있었죠. 네, 이창용 총재는 한국은행과 미국 재무부 간 통화 스와프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 아르헨티나처럼 우리도 미국 재무부와 직접 통화 스와프를 체결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는데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의 해법으로 통화 스와프가 떠오르자 이를 일축한 겁니다. 이창용 총재는 또 지난주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만나서도 한미 간 통화 스와프에 대해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난 뒤에도 먹거리 물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서민들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축산물 가격이 들썩이는데 소고기와 돼지고기 가릴 거 없이 비교적 저렴한 수입산까지 모두 오른 셈입니다. 최은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쩍 오른 한우 가격에 수입산으로 눈을 돌려보지만 이마저도 가격대가 올라갔습니다.
고기 종류가 뭔가 제일 상승률이 제일 느껴지는 것 같기는 해요.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조금 줄여서 2, 3인분만 한다든지 아니면 나머지는 조금 다른 반찬으로 채운다든지. 명절이 한참 지났지만 이례적인 가을 장마에 과일값도 오름세입니다.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에도 엄청 비싸더라고요. 거의 내가 보니 50% 오른 것 같아요. 한우 1등급 등심 평균 소매 가격은 100g당 1,190원으로 지난해보다 3.8% 올랐고 국거리용 양지는 9.4%, 안심은 11.8% 뛰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싼 수입산을 찾는 소비자가 늘면서 수입산마저 올라 냉동갈비는 2에서 3%대, 삼겹살은 4% 비싸졌습니다. 소비 쿠폰 이런 게 영향이 있어서 가격이 올라간 거고 이 시기가 지나면 가격은 다시 2만 지금 몇백 원인데 19,000원에서 2만 원대로 떨어질 거예요. 다만 연말까지는 수요 증가에 따른 축산물 가격 상승이 이어질 전망인 가운데 정부는 이달 말 대형마트들과 할인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두부 가격도 오를 것으로 우려됩니다. 시중 두부 대부분은 이 수입 콩으로 만들어지는데 수입 콩 공급이 줄면서 원료 공급에 차질을 빚은 중소 두부 공장들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내용은 신채연 기자입니다. 강원도에 모여있는 중소두부 생산업체 40여 곳은 다음 달 초 공장 가동을 중단할 예정입니다. 원료가 없어서 공장 문을 닫을 수뿐이 없는 재력이 넉넉한 업체들은 높은 가격으로 사서라도 공매에 입찰을 해서 원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높은 가격으로 사올 수 없는 게 제품 가격에 반영해서는 소비자들이 또 찾지 않으니까.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두부 80%는 수입콩으로 만들어지는데 올해 콩 수입량은 지난해보다 4%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국산 콩 사용을 장려하고 있지만 수입콩보다 3배 비싸 대체하기도 어렵습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등 큰 기업들이 국산콩을 많이 쓰시게끔 그 기업들에게 국산콩 전환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이 업계 노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물량을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실효성 낮은 정책에 수요 예측까지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두부 공장 셧다운이 현실화될 경우 두부 가격 인상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스타벅스에 고객들이 적립해둔 선불 충전금 규모가 최근 6년 동안 2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타벅스가 예금 같은 데 넣어서 이 돈으로 얻은 투자 수익도 400억 원대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으로부터 관련 규제는 전혀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대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리 결제해두면 필요할 때마다 간편하게 꺼내 쓰고 적립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스타벅스 선불 충전카드. 이용 고객이 늘면서 2020년 1,000억 원이던 선불카드 연간 규모가 지난해에는 6천억 원으로 5년 새 257% 폭증했습니다. 스타벅스는 이 돈을 60%는 은행 예금에, 나머지 40%는 단기 자금 신탁 등 비은행권 상품에 투자해 6년 동안 이자로만 4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막대한 규모의 선불 충전금이 아무런 관리, 감독도 받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같은 사업주가 운영하는 하나의 가맹점에서만 사용되는 선불카드는 금융당국에 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스타벅스는 가맹 없이 직영으로만 운영되는 만큼 규제를 받지 않는 겁니다. 과거의 티메퍼 사태가 바로 이렇게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이렇게 고객들의 자금이 유용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겠다. 스타벅스는 안정적인 상품에 투자해왔다는 입장이지만 고객 자금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감독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미국에서 관세 협상 후속 합의 총력전을 벌였던 김영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어제 귀국한 데 이어서 조금 전에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귀국했습니다. 열흘 앞으로 다가온 에이펙을 앞두고 막판 후속 조율이 예상됩니다. 용산 대통령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영준 기자. 네, 대통령실입니다. 김 장관이 귀국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도착을 했는데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미국 측에서 상당 부분 우리 측 의견을 받아들인 측면이 있다며
전액 현금 투자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히 외환 관련한 부분에 대해선 우리 측에 부담을 주면 안 된다는 컨센서스가 있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협의가 진전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관계부처 논의 후 필요하다면 다시 미국을 갈 생각이 있다며 시기적으로 에이펙 전에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인지 파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관세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 이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걱정이 컸던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는 얘기로 들리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계속해서 3,500억 달러를 두고 전액 현금, 직접 투자를 요구했지만 김정관 장관이 이 방식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은 건데요. 어제 미국에서 돌아온 김용범 정책실장도 대부분 쟁점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표현해 협상에 기대감을 갖게 했습니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선불 현금 지원 부분을 5% 이내로 하고 나머지는 대출, 보증 형태로 충당하는 절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 실장과 김 장관 모두 남은 쟁점들이 한두 가지가 더 있다고 설명한 만큼 막판 조율 단계에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협상단 고위급 인사가 모두 긴급한 가운데 이번 주 초 대통령 주재 회의를 열고 후속 전략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에이펙 계기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는 만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BS 비주 우영준입니다. 조금 진전은 있었지만 이 여전한 미국 관세 협상 불확실성과 고물가 또 부채 증가 등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내외적 경제 상황이 여전히 어렵습니다. 이에 기업들의 경영 전망이 코로나19 때보다 더 나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동필 기자, 벌써 내년 사업 계획을 짤 시기가 왔는데 국내 제조업체들 올해 초 계획에 비해서 실제 경영 실적이 훨씬 못 미칠 것 같다고요? 네, 대한상공회의소가 제조기업 2,275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경영실태 조사에 따르면 제조기업 75%가 올해 영업이익이 연초 목표 수준을 밑돌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조사 때 74%였는데 이보다 더 높아진 겁니다. 올해 영업이익 적자를 예상한 기업은 32.1%로 흑자를 예상한 기업보다 많았습니다. 올해 적자 전환한 기업 비중도 7.1%로 흑자 전환 응답의 2배를 넘었습니다. 아무래도 기업들의 의견은 이 비용 증가 이슈에다가 특히 관세 문제가 경영활동 발목을 잡았다는 의견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원자재 가격이나 인건비 등과 같은 비용 증가와 함께 관세와 같은 불확실성으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적으로 내수 침체와 비용 상승의 요인들이 있고 외부적으로는 관세 부담 같은 복합 리스크를 한꺼번에 감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경영 관련 제도 부담이 줄었다는 응답은 5%에 그치는 등 기업이 체감하는 경영 규제는 늘고 있는데요. 특히 법인세 인상 등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가 가장 컸습니다. 또 상법이나 공정거래법 등 기업 규제 강화나 노사 부담 증대 등도 우려 사항으로 꼽았습니다. 대한상인은 국회와 정부의 입법과 정책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계속해서 국가대표 보안기업이라 할 수 있는 SK 실더스 해킹 관련 소서 추가 속보 전해드립니다. SK 실더스가 해커 조직으로부터 2차례나 경고를 받고도 일주일 동안이나 이를 사이버 침해 사고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재 기자. 네, 안재입니다. 회사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요? 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인터넷진흥원 키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K실더스는 지난 10일과 13일 해커 조직으로부터 2차례 경고를 받았습니다. 해커 조직은 SK실더스에 회원가입 서비스 해킹 관련 정보를 보내면서 경고장을 날렸는데요. 이후 테스트 시스템 접속 불가 등 이상 징후가 있었지만 회사는 자체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후 지난 17일 내부 문서가 다크웹에 업로드된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SK실더스는 해킹 침해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커로부터 첫 경고가 있었던 지난 10일 이후 일주일이 지난 18일이 돼서야 뒤늦게 해킹을 인지하고 키사 측에 사이버 침해 신고를 한 셈입니다. 이런 국가대표급 보안업체까지 해킹을 당했다면 당장 고객사 피해가 걱정되는군요.
네, 최 의원은 SK실더스가 통신업계와 금융권, 반도체 기업, 공공기관 등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만큼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면서 과기부와 키사가 민간합동 조사단을 꾸려 피해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당장 국회 국정감사가 끝나는 이달 안에 SK실더스 민기식 대표 등 임원진의 국회 증인 소환 역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공교롭게도 보안업의 경력이 전무한 민 대표 취임 넉 달 만에 이번 사고가 터진 만큼 민 대표의 전문성과 사태 수습 능력 역시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안재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지난달 대미 자동차 수출의 규모가 1년 전보다 7.5% 줄어든 23억 8천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3월 이후 7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월부터 모든 수입차에 대해서 25% 품목 관세를 부과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대미 수출 감소에도 유럽연합과 아시아로 수출이 크게 늘면서 지난달 전체 자동차 수출은 1년 전보다 16.8% 증가한 64억 1천만 달러로 넉 달 연속 증가했습니다.